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보내기 위해 할머니 집에 모인 여자들이 모두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위층에는 둘째 딸 16살 로렌이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I don't want to die. Who did this to you? 카렌 콜런은 1965년 7월 30일에 캔사스주 토피카에서 태어났으며 1983년 캔사스 주립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미래의 남편 제임스 콜러를 만나 대학교 CC가 되었으며 불같은 연애를 한 끝에 카렌과 제임스는 1985년 12월에 결혼했습니다. 부부는 18살 에밀리, 16살 로렌 그리고 막내 아들인 9살 션 이렇게 일남 이녀를 두었습니다. 1991년생인 첫째 에밀리는 활발하고 밝았으며 음악과 연극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학교 밴드에서 타악기를 연주했고 데이스오프라는 락밴드에서 드럼을 연주했으며 외모도 이뻤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1993년생인 둘째 로렌은 타고난 운동신경으로 어린 시절부터 테니스와 수영을 잘했으며 언니 에밀리와 함께 락밴드에서 베이스 기타를 연주했습니다. 어머니와 딸들은 서로 비밀이 없을 만큼 사이가 매우 좋았으며 주말에는 같이 운동을 하고 쇼핑도 다니는 등 취미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제임스는 완벽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아내와 아이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결혼 전부터 6명 이상의 아이들을 가진 대가족을 꿈꿨으며 특히 아들을 많이 낳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두 딸을 낳고 한참 후인 2000년에 아들 션이 태어났을 때 그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제임스는 딸들과는 하지 못했던 사냥과 낚시를 하러 아들 션을 항상 데리고 다녔습니다. 또한 부부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는 아내와의 로맨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부부 둘만 여행을 다녔으며 항상 아내의 손을 잡고 다니며 다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완벽한 부부라며 사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여성적이고 상냥한 아내, 똑똑하고 재주가 많은 이쁜 두 딸, 그리고 아빠를 껌딱지처럼 따라다니는 애교가 많은 아들, 그는 남부러울 게 없었고 사람들도 이 가족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내와 딸들은 아버지인 제임스의 눈치를 보고 살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가족을 통제하고 감시했으며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의 통금 시간을 정해두고 저녁에 항상 집에 있게 했으며 정해진 시간 내에 집안일을 끝내게 했습니다. 또한 애들 셋을 보느라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집에 있는 아내에게 생활비를 빠듯하게 주면서 지출 내용을 영수증을 첨부해서 그에게 보고하게 했으며 심지어 매일 오후 8시에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성관계를 하지 않거나 그가 원하는 대로 가족들이 잘 따라주지 않으면 화를 냈으며 삐져서 말도 안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믿었고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 카렌은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남편을 존중하고 따르려고 노력했지만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크고 엄마 손이 덜 가게 되면서 그녀는 자신만의 시간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원래 운동을 좋아했던 카렌은 헬스클럽 멤버십을 끊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으며 집에서 빵과 쿠키를 만들어 팔아서 소소하게 용돈도 벌었습니다. 그녀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시작한 후 몸이 건강해지고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카렌은 그렇게 매일 운동을 하더니 결국 자신이 트레이너가 돼서 헬스장에서 사람들의 운동을 가르쳤습니다. 2006년 1월 카렌은 헬스장에 새로 들어온 트레이너 써니 리스를 알게 됩니다. 카렌과 써니는 서로 좋은 직장 동료로 친하게 지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단순한 호감을 넘어 거부할 수 없는 어떤 끌림을 느꼈으며 둘은 육체적인 행위까지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카렌은 써니를 집으로 자주 초대했고 두 여자의 야릇한 관계를 눈치챈 제임스는 화를 내기보다는 흥미로워하며 두 여성에게 쓰리썸을 제안했습니다. 세 사람은 동의하에 어찌하다 보니 셋이 같이 침대에서 여러 차례 성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제임스는 아내와 써니의 사이가 더 깊어질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08년 여름 제임스는 미주리주 콜럼비아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그는 이미 텍사스주 웨더포드에서 공익기업 이사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고 있었지만 제안받은 새로운 직업은 그의 사회적 지위를 더 높여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더 풍요롭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제임스는 카렌과 상의 후 제임스 혼자 먼저 콜럼비아에 가서 일을 시작하고 자리를 잡은 후 아내와 아이들은 가을에 이사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임스는 집에 없는 동안 카렌이 써니와 깊은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자기가 항상 아내에게 1순위라고 믿었으며 몇 달 후면 가족들이 콜럼비아로 이사 오면서 둘 사이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래 들어 순종적이었던 카렌이 자신의 말에 반항하고 심지어 짜증도 냈지만 제임스는 아내가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을 뿐이라고 자신을 안심시켰습니다. 2008년 10월 아내와 아이들은 텍사스 생활을 정리하고 콜럼비아로 완전히 이사왔습니다. 거리가 멀어져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줄 알았던 기대와는 다르게 카렌과 써니는 전화와 이메일을 하면서 계속 연락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카렌이 써니를 만나러 텍사스로 가기도 했으며 써니가 콜럼비아에 와서 며칠 동안 지내면서 카렌과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카렌은 제임스와 매일 성관계를 하는 것을 거부했으며 제임스는 아내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2008년 12월 텍사스 웨더포드에 살고 있는 오래된 지인에게 연말 파티에 초대받았고 가족은 10시간을 운전해서 텍사스로 갔습니다. 초대한 지인은 가족과 이웃으로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던 던과 마리아 부부였습니다. 제임스는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다사다난했던 2008년 마지막 날을 보낸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던과 마리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안에는 초대받은 써니가 미리 와서 카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카렌과 써니는 서로를 보고 매우 기뻐했으며 둘은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다니면서 마치 고등학생 여학생들처럼 웃고 떠들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다니며 가끔 그윽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기도 해서 제임스를 자극했습니다. 제임스는 자식들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카렌과 써니가 그렇게 행동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심지어 남편인 자기를 무시한다는 생각에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밤이 늦어지면서 파티에 참석한 손님들은 하나둘씩 떠나고 있었습니다. 카렌과 써니의 행동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제임스는 던과 마리아에게 아내가 써니와 바람을 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와 카렌은 말다툼을 시작했으며 감정이 격해진 카렌은 오랫동안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하며 울었습니다. 당황한 마리아는 카렌을 달랬으며 더는 써니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제임스는 카렌에게 써니와 자기 둘 중 한 명만 선택하라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새해 첫날 부부는 차분히 대화를 했고 일단 아이들을 생각해서 부부 상담을 받으며 서로 노력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한번 금이 간 부부관계는 회복이 되지 않았고 2009년 1월 말 카렌은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제임스는 카렌의 가족에게 전화를 해서 그녀가 여자와 바람이 나서 가족을 버리려고 한다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자기 가족은 완벽하다고 믿고 있었던 제임스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카렌은 제임스와 다른 방에서 잠을 잤으며 그에게 말도 거의 걸지 않았습니다. 제임스는 키로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아내의 전화기와 컴퓨터를 감시했습니다. 키로거는 키보드를 통한 입력의 데이터를 중간에 가로채는 해킹을 말합니다. 제임스는 카렌의 이메일을 읽고 그녀의 전화 기록을 확인했으며 심지어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2009년 3월 카렌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가려고 했고 그녀가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제임스는 현관에서 무력을 행사했으며 결국 그녀의 몸에 멍자국이 생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카렌은 제임스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2009년 3월 16일 시의회에서 공익기업 국장으로 미팅을 하고 있던 제임스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시에서 수도와 전기를 담당하는 기관의 국장으로 공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의 체포와 기소는 경범죄로 기소된 공익사업국장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신문과 뉴스에 보도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의 명성에 먹칠을 했습니다. 그 사이 카렌은 짐을 싸서 3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서 나갔고 그는 100평 넘는 큰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아내뿐만 아니라 엄마의 편에 서 있는 두 딸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한 번은 제임스가 딸들에게 엄마의 불륜에 대해 말하며 하소연하자 둘째 딸인 로렌이 아빠에게 엄마를 놓아주고 창녀로 성욕을 해소하라는 말을 해 그에게 충격을 줬었습니다. 제임스는 아내와 딸들이 한 편을 먹고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딸들에게 서운함을 넘어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한편 카렌이 집을 나간 후 제임스는 자신의 편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고 카렌의 친정집에 그녀의 불륜에 대해서 알렸습니다. 하지만 카렌의 가족들은 그녀를 나무라고 말리는 대신 써니를 두 팔을 벌리고 환영했으며 심지어 할로윈 파티나 기념일에 집에 초대하는 등 써니와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제임스는 아들 션만 빼고 모두 한 통속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카렌에 대한 증오와 집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으며 아내를 스토킹하고 밤에 몰래 그녀가 머물고 있는 집에 가서 그녀의 자동차 바퀴에 구멍을 내는 등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물론 제임스의 이러한 병적인 집착은 직장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는 항상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부하 직원들에게 귀감이 되었었는데 아내가 집에서 나간 후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로 정신이 팔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안 그래도 아내 폭행건으로 상사의 눈밖에 났는데 이래도 차질이 생기자 2009년 8월 시에서는 그가 부임한 지 1년 만에 그와의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그렇게 제임스는 낯선 도시에서 가족과 직장까지 잃고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걱정이 되었던 제임스의 노부모는 운전해서 폐인처럼 지내고 있는 아들한테 갔고 그를 캔사스 메리든에 있는 목장으로 데리고 가서 살게 했습니다. 제임스는 괘씸한 카렌과 딸들에게 돈을 주기 싫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일부러 직장을 구하지 않기로 합니다. 한편 카렌은 써니를 데리고 자신의 여동생 집뿐만 아니라 할머니인 도로시 집에도 자주 방문했으며 그리고 머물면서 카렌과 써니는 같은 침대를 썼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제임스는 만약 카렌의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손녀가 동성애자인 것을 용납하지 않았을 거라며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딸들의 페이스북을 보다가 둘째 딸 로렌이 양성 연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딸까지 엄마를 닮아 타락하고 있다며 집안 여자들을 모두 혐오하게 됩니다. 카톨릭 신자인 제임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아내와 딸들에게 환멸을 느꼈으며 급기야 그들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카렌과 제임스는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아이들의 양육권을 누가 가질지 결정하기 위해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었습니다. 제임스와 카렌이 결혼한 후 가족은 추수감사절에 항상 카렌의 할머니 집에 가서 추수감사절 주말 동안 머물면서 파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제임스는 할머니에게 추수감사절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카렌의 할머니인 89세의 도로시는 5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2009년 11월 26일 목요일 추수감사절 연휴가 시작되자 딸들은 엄마와 이모 집에서 있었고 아들 션만 아버지 제임스가 있는 목장으로 왔습니다. 카렌은 28일에 션을 픽업해서 바로 할머니 집으로 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틀 후인 28일에 션을 데리러 오겠다고 제임스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제임스와 션은 사냥을 하고 낚시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목장에서 아빠와 시간을 더 보내고 싶었던 션은 카렌에게 전화를 해서 외증조모 집에 가는 대신에 주말까지 목장에 있고 싶다고 말했고 제임스도 아들과 더 같이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아빠랑 충분한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이 든 카렌은 28일 토요일 아침 일찍 목장에 가서 제임스가 외출한 사이 아들을 데리고 할머니 도로시 집으로 가버립니다. 아들과 음식을 해먹기 위해 장을 보고 온 제임스는 카렌이 아들을 데려갔다는 사실을 알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토요일 오후 6시쯤 할머니 도로시 옆집에 살고 있는 이웃은 911에 전화를 겁니다. 수상한 남자가 차를 타고 동네를 돌고 있다는 신고 전화였고 그 수상한 남자는 제임스였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쯤 제임스는 차를 세우고 도로시의 집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 부엌에 있던 카렌과 션이 총을 들고 있는 제임스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카렌을 향해 총을 2발 쐈고 그 광경을 본 아들 션은 겁에 질려 몸이 그대로 얼어붙어서 꼼짝을 못했습니다. 제임스는 션을 그냥 지나치고 다른 사람을 찾으러 거실로 걸어나갔습니다. 거실에 있던 할머니 도로시는 부엌에서 들리는 총소리와 비명소리를 듣고 911에 신고합니다.
아빠가 부엌에서 나간 후 션은 바로 뒷문으로 도망쳤고 울면서 뛰고 있는 션의 등 뒤로 총성이 연속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션은 이웃집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고 문이 열리자 이웃에게 아버지가 가족을 죽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로시 집에 도착했을 때 카렌은 피가 흥건한 부엌 바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18살 에밀리가 죽은 채로 쓰러져 있었으며 그 옆에는 배에 총상을 입은 할머니가 신음을 하며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위층에는 둘째 딸 16살 로렌이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I don't want to die. Who did this to you? 의식이 있던 도로시와 로렌은 총격범으로 제임스를 지목했습니다. 제임스는 로렌을 쏜 후 바로 차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사건 당일 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카렌과 로렌은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총을 들고 시골길을 배회하고 있던 제임스는 경찰에게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체포되었습니다. 형사와의 초기 신문에서 제임스는 지난 며칠 동안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전날 밤 혼자 숲속을 뛰어다니며 보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가족이 자신을 배신하는 악몽을 꾸었고 환각과 환청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온 가족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자신의 삶이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대해 자세히 경찰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션도 다른 딸들처럼 자기를 배신할까봐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건 당시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을 형사는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2011년 6월에 열린 재판에서 제임스 변호인은 제임스가 심각한 우울증으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믿었던 아내의 불륜과 배신으로 큰 상처를 입었으며 또한 가족들이 떠나고 철저하게 혼자가 되면서 마음의 병을 얻게 되었다고 변호인은 말했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제임스가 심한 우울증으로 인해 분노로 폭발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측은 제임스의 범행은 상당히 계획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제임스가 추수감사절에 도로시 집에 모두 모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1시간을 넘게 운전해서 집 앞에 도착하고 또한 1시간 넘게 집 앞을 돌면서 그렇게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는 어떻게 가족들을 죽일지에 대해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차례대로 차분하게 조준했기 때문에 빗나간 총알이 없이 모두 목표물에 맞췄습니다. 또한 제임스는 죽어가는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 구급차를 부르지 않고 후회나 미련도 없이 현장을 빠져나갔다며 검사는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4시간의 심해 끝에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판결했으며 4명의 가족을 살인한 혐의로 제임스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